꿈에 그리던 한국에 방문한 영국 여성. 그러나 그녀는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학을 떼고 맙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줄 서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이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한국인들만큼 질서와 차례에 진심인 사람들도 없을 텐데. 이 여성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대학생 엠마라고 합니다. 제게는 특별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녀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던 아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그녀는 영국 생활에 동적응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국과 영국의 문화는 정반대인 탓 같았죠. 예를 들면 그녀는 버스를 기다릴 때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꼭 자신의 차례를 양보해줬고 버스에 앉아서도 쉬지 않고 주변을 살피곤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보다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자리를 내주곤 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인주의 문화가 우세한 영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그녀가 맨 뒤에 줄을 선 할머니를 불러오거나 자신이 앉은 자리 옆에 뻔히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등의 행위는 영국에서는 꽤나 익숙지 않은 행동이고 다음은 이것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영국인들에게 핀잔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어서 풀이 죽어있는 아영에게 한국과 영국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서는 자신부터 생각하라고 조언해줬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노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걸 어쩌냐고 말하며 힘들어하더군요. 확실히 그녀는 영국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양보를 하고도 누군가에게 새치기를 당하면 그저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라면서 이해해주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대신 나서서 싸워줘야 했죠. 영국에서도 간혹 새치기를 하는 파렴치한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제 권리를 침해할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모두 새치기에 대해 감경 대응하곤 합니다. 이건 권리의 문제고 개인주의 문화 자체가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문화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아영은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갔고 얼마 안 있어 제가 잘 신경 써준 덕분에 영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저를 한국에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팬이고 안 그래도 언제 한번 한국에 방문할 생각이었기에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그녀는 한 달 뒤에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저는 처음 가는 한국이 너무 기대되기도 했고 약속 일정보다 3일 더 빠른 비행기를 타는 게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었기에 저는 그냥 먼저 한국에 도착해서 놀고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가보고 싶었던 드라마 촬영지들로 향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놀랍도록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방송을 해주고 있었고 역도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전광판에는 지하철의 도착 예정 시간까지 표기되어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늦지 않고 반드시 정시를 지키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점시에 오다니요. 영국 대중교통은 점시에 오는 법이 없고 늦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저는 한국의 이런 정시성과 외국인을 배려해주는 인프라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촬영지에서 저는 곧바로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나 질서 있어 보였던 아영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줄서기는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제가 드라마 촬영지의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꼬마 여자아이 한 명이 신나서 뛰어오더니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지 저 멀리서 천천히 손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노인의 느린 발걸음을 기다려주기엔 그 체험관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고 결국 손녀의 뒤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윽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근처까지 오자 손녀 뒤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비켜주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노인은 손녀와 함께 체험관으로 입장할 수 있었죠.
나름 감동적인 광경이긴 했지만 그래도 줄 서는 건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입장하기도 바쁜데 굳이 노인의 사정까지 봐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한국식 줄 서기를 겪은 뒤로 이와 비슷한 더 많은 장면들을 목격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이 구태여 저 멀리에 서 있는 할머니를 불러서 자리에 앉으라고 양보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객실 내부는 더욱 혼잡해지는 것 같았고 또 제가 자리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제 의사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리를 마음대로 양보해줘서 못마땅했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기에 저는 그저 이게 한국 문화구나 하면서 체념할 뿐이었죠. 그렇게 3일간 혼자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아영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영은 제게 홍대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사실 드라마 촬영지와 마찬가지로 홍대 또한 제 로망이었는데요. 요즘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들르는 곳이 홍대일 정도로 홍대의 인기는 엄청나죠. 마침 저는 드라마 촬영지를 도느라 아직 못 가봤던 터라 신나는 마음으로 홍대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스를 기다린 지 몇 분째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바로 앞에 있던 젊은 남성이 맨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기다리시던 할아버지에게 차례를 양보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분을 참아왔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봐요, 그 노인에게 차례를 양보해 줄 거면 당신은 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개인의 선행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는 없어요. 당신이 차례를 양보함과 동시에 당신의 자리에 대한 권리는 사라졌고 이제 당신은 새치기를 한 셈이에요. 그러자 아영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영어로 놀라운 대답을 하더군요. 네, 당연히 그럴 생각이에요. 그 전에 이 어르신을 부축해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그렇게 노인을 앞까지 부축해 주더니 이내 줄 맨 뒤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버스 줄의 상태를 보니 맨 뒤로 가면 버스 한두 개는 그냥 떠나보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일인 것 마냥 그렇게 놀라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충격적인 장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니 기껏해야 지팡이를 짚은 노인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남성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었거든요. 도대체 자신도 불편한데 왜 굳이 남을 배려해 주는 걸까요?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더 낯설게 느껴진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아영의 안내에 따라 홍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만 발을 접질려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고통은 생생히 전해져 왔고 저는 단번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발목 염좌가 꽤 심한 상태라며 제게 붕대를 감아주더라고요. 한 번도 아픈 적 없던 저였기에 저는 노약자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직접 다쳐보니 이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불편하더군요. 걷기도 불편하고 끝도 없이 긴 한국 대중교통 줄만 보면 저절로 한숨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한국까지 왔는데 숙소에만 박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저는 이동하기 위해 버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제게 차례를 양보해 줬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이들은 다리 깁스를 한 절을 막무가내로 앞으로 보냈죠.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렇게나 불만이었던 할머니조차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일어나셨거든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사코 거부했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군요. 할머니는 제게, 젊은 여성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모습은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의 문화가 잘 전파되어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제가 약자가 되어 직접 느껴보니
이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처럼 젊었을 때는 양보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자리가 필요할 때 양보받는 문화야말로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유럽 문화에만 치들어 남에 대한 관용이 없었다는 점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물론 아영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다리가 불편한 저를 위해 기꺼이 자리나 줄을 양보해줬고 놀랍게도 보호자인 아영에게도 기꺼이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고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최고의 나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쳤음에도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전 처음 보는 어떤 한국인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제게 자신이 공들여 잡은 택시까지 양보해주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었으면 절대로 이런 호의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엔 서구권 사회에는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고 이니 저부터가 한국의 호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마치 영국에 있을 때 아영의 앞으로 새치기 한 그 남자처럼 말이에요. 그는 몹시 초조해 보였고 뭔가 엄청나게 급한 일이 있어 보였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들어볼 새도 없이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한국인들이라면 그의 말이라도 들어줬을 거라 생각하니 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한국인들의 친절을 본받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영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한국인들의 마음으로 그가 급한 일이 있겠지 하며 차례를 양보해 줬는데요. 하지만 뒤에 있던 영국인들은 즉각적으로 그를 비난하더군요. 심지어 그 할아버지를 껴주면 자신까지 피해본다면서 제게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예전 모습이었죠. 이때 느꼈습니다. 유럽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친절을 베푼다는 개념이 없고 있다고 한들 극히 드물기 때문에 몹시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이 노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양보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거려. 결론적으로 영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처럼 될 수 없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한류의 바람이 거세다지만 일본만큼 극단적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국가도 없을 텐데요. 도쿄, 오사카 등 일본 대도시의 번화가를 가보면 여기가 대체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들은 한국의 하나부터 10가지를 전부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여행에 도전해 보고 싶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본인들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야 고추냉이 테러나 혐한 시위 등 맹목적인 혐오를 내비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에는 한 일본 여성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의 한국 여행기가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 출신의 미사키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혼자 한국 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었는데요. 이곳 커뮤니티에서 많은 용기를 얻고 결국 한국 여행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정말 믿지 못할 경험들을 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서의 한류는 엄청난데요. 한국 문화는 유럽이나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인으로서 저는 일본만큼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끄는 곳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가 이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끌기 전에도 한국을 좋아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었고 대학교도 한국어 학과로 가기를 희망했을 만큼 한국을 사랑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저만큼이나 한국을 좋아하시던 분들이었고 실제로 제가 학교 수학여행을 간 듬해 한국으로 부부여행을 떠나시기도 했죠. 그러나 명동에서 여러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시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는 아직 한국에는 반일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일본인 그것도 여자가 혼자 한국에 가는 건 꽤나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그렇게나 제 꿈을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이셨지만 한국 여행 이후로 한국어 학과 대신 영어학과를 진학하라고 강요하셨고 그렇게 저는 영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를 전공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키워왔고 특히나 지금처럼 주위에 한국을 안 가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원래부터 좋아했던 제가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는 건 뭔가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한국에 가려고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주위의 젊은 친구들은 다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한국 여행은 정말 최고였다고 말했지만 꼭 나이 많은 남자 어른들은 한국은 위험하다며 반대해서 불안하더라고요. 특히나 제 삼촌은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한국 내 반일 감정이 하늘을 찌를 기세라며 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심지어 한국이 이런 문제로 트집을 잡는 건 쪼잔하다고까지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일본이 잘못한 문제가 맞고 한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오히려 삼촌이 한국을 싫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에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혼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이 일본에 가는 것보다 일본인이 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많은 친절을 겪을 수 있을 거라 답변해 주었기에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도착한 한국에서 어떤 현수막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그곳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 측의 입장에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키가 150cm에 불과한 작은 일본 여성이었기에 더더욱 무서웠죠. 저는 부모님의 경험도 떠올라서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제 한국어 실력을 믿고 한번 한국인인 척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전부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제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했고 가끔은 근방에 있는 체험 장소나 구경할 여러 명소들을 추가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죠. 이 외에도 한국인들은 키가 작은 저보고 귀엽다고 해줬고 식당에 방문했을 때도 가끔 서비스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일본의 서비스도 친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물질적인 것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에 먹어보고 싶던 한국의 떡볶이나 한국식 핫도그, 바나나 우유, 한감라면 등을 전부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 본토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옛날부터 꿈꿔왔던 제 로망이었기에 저는 엄청나게 감격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곧장 알아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이어나가다가 우연히 한국에 유학을 온 일본인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발음 때문에 일본인인 것이 무조건 티가 나게 되어 있다며 제가 그동안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눈치채고도 호의를 베풀어 준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도 약간의 걱정을 아는 채로 한국에 유학 왔지만 한국에서 공부할 동안 한국인 친구들이 워낙 잘해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친절하다는 건 익히 들어왔지만 그래도 일본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감은 갖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양국은 여러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푸대접을 받을 것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줬고 저를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해줬습니다.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일본인들이라면 엄청나게 마음에 담아뒀을 테고 한국인들에게 친절을 가장한 복수를 하기도 했겠죠. 일본인인 제가 봐도 일본인들은 음침하고 앞뒤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배포가 크고 호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감탄하며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 인척하는 것을 관두기로 했는데요. 한국은 일본인이 여행하기에도 최고의 여행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부산에서
저는 부산의 대표 음식이라는 밀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밀면을 한 입 먹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밀면은 지나칠 정도로 매웠고 이건 분명 음식에 장난을 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주인 아주머니께서 밀면에 매운 양념으로 장난을 친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도 가끔 교양 없고 수준 낮은 주방장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고추내미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저도 이런 수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당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인은 일본인을 싫어할 만하고 간혹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친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일본인인 저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었기에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죠. 그래서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친절한 건 아니구나 싶어서 울먹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달려오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왜 한 입만 먹고 일어났냐며 음식이 매운 거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이곳은 부산 밀면집 중에서도 맵기로 유명한 식당이라며 제 밀면에 육수를 더 부어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골탕 먹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던 거였죠.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달래주시며 서비스로 만두까지 무료로 주셨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감동을 느꼈고 일본 바다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볼거리가 많은 부산 바다를 즐기며 부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최악의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명동이라면 질색을 하시길래 저 또한 굳이 명동에 갈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자 마지막으로 명동을 들르고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들른 명동은 정말로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2주간 한국을 여행했고 한국 물가를 대충 파악했는데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물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리고 명동의 상인들은 저보다도 한국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맨손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소스 동에는 파리 등의 벌레떼가 득실거리는 모습은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몇몇 길거리 상인들은 제가 비싸서 음식을 안 산다고 하니 째려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불친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이들의 모습에 엄청난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명동의 상인들은 대개 중국인이나 중국계 소수민족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명동은 한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곳으로 한국인들은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했죠. 역시 현지인들이 방문하지 않는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님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계 상인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처를 입으시고 한국인들에게 당한 줄 오해하셨던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일본 관광지에도 민폐를 끼치는 중국인들이 많고 서양 방문객이 보기에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분간이 안 가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경우가 일본보다도 심한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한국 여행 날짜를 바로잡았죠. 부모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제 말에 반신반의하시지만 제가 확실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식이 뛰어나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할 수는 있겠으나 무척이나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에 저희가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각종 위기로 인해서 그야말로 파탄에 치닫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제 지급불능 상황이 부동산 1위 회사에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다시 금리를 높이고 강달러로 전환하면서 중국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만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해외 자금도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중국은 사면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에 돈을 수십조 원 투자받고 한국에 은혜 갚은 국가가 주목받습니다.
그 국가는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 속한 최빈국 국가임에도 오히려 한국에 대형 발주를 했다는데요. 이런 중국에서는 국가들의 한 푼이 반란에 크게 아쉬운 놀라고 상황에 있는 자신들이 상황이라고 도왔다는 하네요. 현재 왜 중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한국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인 것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80% 이상 부동산으로 떠받쳐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월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붙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로 인해 생업을 잃은 이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이 매우 극심하게 다가와 경제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늘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띠던 중국입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크게 중국을 물신하게 되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봉쇄, 폐쇄 명령을 하니 기업들이 중국에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외자유치는커녕 자본 탈출이 일어났고 부동산까지 돈맥경화가 크게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돈을 찍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기준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바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뿌린 막대한 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 정책으로 1대1로를 시행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한 관리들이 사업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한국에 대형 발주한 국가는 아시아입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아프리카인데요. 우선 아프리카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중국이 황당하게 대출을 실행했는지 보입니다. 결국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스스로 아프리카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만절부절 못하고 있다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금주 보도한 것입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의 부재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 6,9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 약 108조 원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앙골라에 426억 달러, 에디오파에 137억 달러, 잠비아에 98억 달러, 케냐에 92억 달러를 대출해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아프리카 국가는 전혀 부채를 상환할 의지도 없고 실제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부채도 많은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막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아인프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거의 절반인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이들의 인프라를 건설해줬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시진핑과도 충성 경쟁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할 만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항구와 공항, 도로 등은 국가기관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돈을 회수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러한 기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국의 경우 페루에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것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일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는 일로 기본 상생정신에 입각한 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을 구이살맞고 쓸데없는 대형 시설만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몬바사의 유조선 터미널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역시 중국처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나라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되 그 나라 상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타당성 결과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걸 알았으며 매우 비싼 이자를 매겨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한반도타 항구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애초에 이들이 돈 못 갚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굴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항구에 중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1대1로 주요 포인트에 중국 군대를 비롯해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14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지부티에 중국 해군 기지를 확보해 미군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전 세계 30%의 물동량이 있는 수에즈 근처에 중국이 기지를 가졌으니 미국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혹한기에는 중국의 국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논의된 대로 공산당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여 출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위기가 오자 이렇게 해외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 못한 것도 뼈아프게 된 것입니다. 현재 1대1로 정책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제대로 노동자조차 파견 못하는 실정인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때문에 국가가 IMF에 손을 벌리게 생겼다며 반중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의 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아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의 인프라 사업 1조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빈국이라는 의미는 1조 원이 매우 큰 돈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는 10억 달러, 약 1조 3,4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시에 있는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자관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중국은 제쳐두고 한국만을 상대로 사업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사업 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 입찰 참여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 조건을 협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우리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골랐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 곳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글라데시는 우선 한국 기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봐온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의 노스페이스 생산 공장으로도 유명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삼성이라고 물리오는 영업무역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수천억 원을 방글라데시에 재투자하며 현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해왔고 이에 국가적인 신뢰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에 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스리랑카는 중국의 항구 경영권을 약 99년 동안 빼앗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경 중국이 벵골만의 소나디아 항구에 눈독을 들이며 투자를 제한하자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 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제안을 물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장관은 더 이상 중국 자금은 쓰지 않겠다며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 자금을 받고 항구를 지었다면 지금쯤 항구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도 바로 옆의 방글라데시 소나디아 항구는 1대1로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도타 항구는 중국의 함정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인프라 사업을 하자고 해도 철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단독 협상권을 줬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한국과 진행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 한 발의 중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첨단 공격 헬기를 공개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군이 이 첨단 공격 헬기를 중국과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자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던 중국 공군들이 일제히 주랭랑을 친 것은 물론이고 시진핑은 심지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금 당장 한국의 이 첨단 공격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첨단 공격 헬기가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육군을 1초 만에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 탱크 10만 대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놓인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초대규모 주문을 시작하며 한국이 초대박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최신 첨단 공격 헬기가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새로 공개한 헬기가 북한은 물론 중국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최첨단 헬기보다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었죠. 2018년 11월 제1호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상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공격 헬기 란을 생산하게 됩니다. 오승진 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 무장헬기 체계팀장은 LAH에 대해 노후한 500MD와 HL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레지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습니다. 동체 위의 메일 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물레이드를 씁니다. 꼬리 부분 보조 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을 적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공격 헬기 기능은 바로 표적이 안 보여도 정확하게 맞추는 청검 미사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하나가 생산할 청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AH의 청검 사격에 참여했던 KAI 김진수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는 청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사격에 참여한 뒤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고 말했다. 청검은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임계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HMD.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에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ADS라고 해서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 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20km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번 발사로 중국 전차 4대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하고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율을 말도 안 되게 높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옐로나이프에서 실시된 저온 시험에서도 완벽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나다 군도 한국의 이 신형 최첨단 공격 헬기를 대규모로 주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손은 호주였습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호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한국의 레드백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차마저 제치고 호주군의 선택을 받으면서 초대박이 났다는 뉴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한 호주가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첨단 공격 헬기 AAH를 초대규모로 구매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지 공격 헬기뿐만 아니라 D-50과 한국의 스텔스기 KF-21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가 육군과 공군 모두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미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미국과의 계약을 모조리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던 미국-호주 합동훈련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등 외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프레더터즈런 합동훈련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합동훈련에는 미군과 호주군, 인도네시아군, 필리핀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오스프리에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탑승하고 호주군은 타지 않았으며 다윈 연안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수직 2 착륙이 가능한 V-22 오스프리입니다. 사고기는 이전에도 사고 이력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해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에는 호주 북부 근해에서 착륙하려다가 수송선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 추락해 미 해병대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호주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안전하면서도 성능은 최고인데 생산해서 직접 총알 배송까지 놀라운 스피드에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대박 행진에 중국이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기 시작하다 보니 미국 방산업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럽 담당 국장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만 수입한 결과 방산 역량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방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